안녕하세요. 오늘은 레베카라는 정말 명작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베카는 뮤지컬로도 소설로도 지금까지 계속 명성을 떨치고 있는 대작입니다. 레베카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1940년 작품입니다. 원작자는 데프니 디 모리에리의 소설이죠. 영국 출신 히치콕 감독이 미국에 진출해서 만든 첫 번째 작품으로 그의 영화 중에선 유일하게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수상한 명화입니다. 작품 전체에 걸쳐서 이 레베카라는 여주인공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영화 내내 이 영화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특이한 이름입니다. 의지할 곳 없는 천의 고아인 여주인공은 부호 에디스 반 호퍼 부인의 시중을 들러 몬테카를로에 갔다가 영국의 귀족 막심 드 윈터를 만나게 됩니다. 1년 전 요트 사고로 아내 레베카를 잃은 그는 여주인공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이를 받아들인 주인공은 코너에 있는 그의 저택 맨덜리로 향하게 됩니다. 저택의 사람들은 이 여인을 새로운 안주인으로 받아들이지만 오직 한 사람, 저택의 살림을 도맡고 있는 댄버스 부인만큼은 새로운 드 윈터 부인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댄버스 부인은 맥심의 전 아내 레베카가 얼마나 아름답고 세련된 귀부인이었는지를 반복해서 들려주며 이 여인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나로 나옵니다. 나가 설명하는 듯한 그런 전개를 하고 있죠. 레베카가 사용하던 그녀의 이니셜이 들어간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집안에서 이 여인은 점차 노이로제 상태에 빠지고 남편이 아직 전처를 깊이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레베카 못지않은 완벽한 안주인이 되기 위해서 여인은 성대한 가장부도회를 계획하고 의상을 고민하는 그녀에게 댄버스 부인은 드 윈터가의 선조 캐롤라인의 드레스를 입으라고 권유하게 됩니다. 의도적인 것이었겠죠? 파티 당일 캐롤라인의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여주인공을 보고 맥심은 크게 화를 내고 주인공은 뒤늦게 예전에 레베카도 같은 드레스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댄버스 부인의 모함이었다고나 할까요? 이 여인이 결코 레베카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댄버스 부인은 그녀가 스스로 자살하도록 몰아가지만 갑작스러운 바깥의 소란에 정신이 든 여주인공은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해안가에서는 1년 전 가라앉았던 요트가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레베카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맥심은 자신과 레베카의 결혼 생활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주위의 시선을 생각해서 겉으로는 행복하고 완벽한 부부인 척 했지만 실제로는 더할 나위 없이 험악한 사이였고 그러던 어느 날 사촌 잭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레베카에게 격분해서 말다툼을 벌이다 머리를 부딪힌 레베카가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요트에 난 구멍을 두고 레베카의 사인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맥심은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레베카가 몰래 찾아간 의사를 신문하고 의사에게서 레베카는 임신이 아닌 말기 암에 걸려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소설 속에서는 자궁암으로 나옵니다. 의사의 증언에 경찰은 레베카의 죽음이 자살이었다고 단정을 짓고 진실은 맥심과
여주인공만이 알고 있는 채 사건은 종결됩니다. 런던에서 돌아온 맥심은 댄버스 부인의 방화로 불길에 휩싸인 저택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주인공은 무사히 저택에서 탈출하지만 댄버스 부인은 불길 속에서 휩싸인 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영화는 1940년작이기 때문에 흑백 영화인데 2020년에 다시 한번 리바이벌이 됐었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첫 번째 영화보다는 많이 못하다고 관객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소설 원작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뇌리 속에서 계속 박혀서 끊임없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뮤지컬로 지속적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이죠. 뮤지컬로 제작이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 영화가 처음에는 러브 스토리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서 추리소설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스릴러물,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 쪽으로 가면서 점점 더 흥미진진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반전의 반전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재미가 있으니까 뮤지컬로 각색해서 매년 전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상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뮤지컬과 또 오늘 얘기하려던 영화 그리고 원작 소설에 대해서 조금씩 각색이 틀리다 보니 좀 비교해 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동을 반복하는 대작이긴 하지만요. 후기를 쓰기에는 이 작품에 대해서 너무나 알아봐야 할 것들이 많아서 항상 길게 쓰기에는 차일피일 미룬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작 영화와 또 2020년에 만들어진 넷플릭스 영화 그리고 긴 소설을 한번 읽으면서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뮤지컬로 공연되면서부터는 배우 신영숙과 옥주연의 진가를 되새겨주게 됩니다. 댄버스 부인으로 전한 이들의 부르짖는 레베카가 마치 그녀의 원혼을 불러내 듯한 음산한 목소리의 울림입니다. 특히 표독스러운 눈빛을 발산하며 관객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신영숙의 성량과 제스처 때문에 우리나라 관객들에게도 레베카는 널리 알려져 있고 지금도 뮤지컬 매출의 상위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뮤지컬은 이들의 연기에 치중해서 감상하다 보면 추리소설의 본래 매력을 듬뿍 소화해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러분께서도 소설이나 영화로 뒷받침을 해주어야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첫 번째 영화 1940년 영화 그리고 2020년 영화 또 뮤지컬도 여러 번 보고요. 소설도 한번 섭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레베카를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와요. 원작자 데프니 듀보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죠. 이 사람은 서스펜스의 여왕입니다. 이 작가는 1907년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찍부터 문학 수업을 받고요. 19세부터 시부터 습작을 시작했으며 24살에 사랑하는 영혼을 발표하면서 자메이카 여인숙과 레베카로 대작가의 반열에 오르면서 레베카는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뮤지컬로 또 그리고 되새김질 해보는 그 영화로 꾸준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하고 싶은 1940년작 영화 레베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원작에 충실하면서 유튜브에서도 꾸준히 선택되는 등 소설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졸지의 신분이 상승되는 평범한 젊은 여인의 모습을 명감독인 알프레드 히치콕이 너무나 잘 그려내서 몰입되는 감동을 주고요. 여기에 그 연기자 로렌스 올리비에와 조안 폰테인의 내면 연기가 돋보이는 아카데미 수상작입니다. 비비안니와 연문을 부리던 시절에 로렌스 올리비에가 여주인공 역에 비비안니를 강력히 추천했다던 후문이 있습니다. 뭐 그것은 요즘 말로 썸을 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비안니와 로렌스 올리비에는 서로 유부남 유부녀였는데 불륜의 사랑으로 여기서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댄버스 부인에게 주눅이 들어있는 나라는 주인공이 두려움과 절망을 헤쳐나가는 모습과 또 남편 맥심과의 아슬아슬한 사랑을 지켜나가는 모습에서 러브 스토리 엔드 추리 소설의 진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영화가 전개될수록 점점 더 가슴을 조여오는 재미가 있죠. 자, 끝까지 나타나지 않고 보트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레베카의 죽음은 이것은 남편의 살인이냐, 아니면 시체 유기냐, 아니면 레베카의 자살이냐를 놓고 주변 인물들과의 대질 신문들이 추리소설 셜록 홈즈 작품 못지않게 불확실성의 시간을 관객과 독자들을 졸여주게 됩니다. 그 뮤지컬은요, 노래에 취하다 보면 이러한 상황의 자세한 면모를 살필 수가 없어요. 일단 배우들과 이 무대에서 그 관객들과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과연 저분들이 부르짖는 레베카의 그 내용은 무엇인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뮤지컬을 즐기려면 영화를 한번 보신 다음에 즐기면 너무 좋죠. 이해가 쉽죠. 그래서 뮤지컬만 봤을 때는 뭔가 허전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만일 여러분께서 뮤지컬 레베카에 감동을 했다면 1940년산 영화 레베카를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맨덜리 저택이 불타버리고 댄버스 부인이 죽고 또 레베카의 죽음에 대한 의구심에서 벗어나고자 부부가 여행을 하면서 지난날의 기억을 회상하는 나라는 주인공이 독백을 하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여기서 조안 폰테인이라는 여배우가 그 약간 소심하면서도 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그 표정 연기를 대단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영화에서는 과거에는 과학수사도 없고 또 CCTV도 없으니 마땅히 어떤 살인자에 대한 수사가 정확하지도 않고 또 확실한 증거와 자백이 없으니 수사는 그냥 종결되는 적이 많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사회적인 어떤 현상까지도 감독은 그리고 또 원작자도 이 작품의 표현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되새기고자 2020년에도 만들어졌는데 잠깐 살펴보죠. 넷플릭스 시청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2020년 레베카는 원작에는 충실하지 않은 흥행 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발전된 그 CG 기술력으로 인해서요, 화려함이 강조되고 또 옛날과 달리 칼라니까 보기에 좋습니다. 주인공인 나아가 두려움에 떨던 이방인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마님의 역할을 주도하는 주인공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영화에서 주인공이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는 이것이 비평가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작에서는 이 여주인공이 두려워하고 소심해하고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영화에서는 적극적인 것으로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원작에 약간 미스가 났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 맥심이 정신적 데미지가 있는 목류병 환자로 묘사되는 변화가 있고요. 댄버스 부인의 표독함과 악마의 눈빛이 또 다소 수그러들어서 섬뜩한 분위기, 이것이 좀 약해졌다고 봅니다. 우리가 뮤지컬에서도 보면 그 배우 신영숙 씨나 옥주현 씨가 그 표독한 눈빛으로 섬뜩하게 하는 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영화에서는 그런 묘미가 없었다고 얘기가 돕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레베카의 그 신비로움이 하강해버리는 그런 작품이 돼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그 두 번째 영화도 시각적인 면이 확실하게 강조돼서 그동안의 레베카를 모르는 상태에서 뮤지컬과 소설로만 버텨온 관객들이 보기에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그런 공헌도가 있긴 합니다. 자, 근데 모든 것은 우리가 항상 원작에서 최소한 90% 정도, 아무리 못해도 원작의 80% 정도는 지켜줘야 소설을 읽은 사람들이 또 재미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면 소설 하나를 끝까지 읽어나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홈쇼핑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시켜놓고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던 설레는 그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루함으로 바뀌는 과정처럼 별로 소설을 읽는 것은 신나지 않은 일이죠. 소설 레베카 역시 영화나 뮤지컬처럼 재미있고 익사이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류 소설과의 특성이 한껏 나타나 있는 섬세한 묘사와 너무도 상세한 인물 프로필에 대한 묘사가 연속되어서 재미는 있지만 다소 지루한 면이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작품을 명작으로 만든 예리한 추적이나 주변 인물들의 대사와 의혹을 제기하는 데서 수시로 틈틈이 긴장을 하게 됨으로써 명작 중에 명작임을 깨닫는 과정을 읽는 도중에 수시로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각 분야에서 조금씩 다르게 묘사된 레베카 부인의 모든 것과 사이는 사실 소설에서 확실히 드러나니만큼 뮤지컬 레베카와 1940년산 영화에서 감동을 느꼈다면 반드시 소설 레베카를 독파하기를 권장합니다. 감흥이 물론 틀립니다. 차후에 뮤지컬을 다시 한번 볼 때, 이때는 소설을 읽은 분들은 레베카라는 학문에 다가섰음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뮤지컬이 공연되고 배우들이 지속적으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동양인인데 레베카를 뮤지컬로는 할 수 있지만 영화로 새로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예. 그 중에서도 거의 매년 성황리에 상영되고 있는 명작 레베카를 배우 신영숙 씨와 옥주현이 엄청 잘합니다. 그들의 성량에만 반할 것이 아니라 소설과 영화 꼭 되풀이해서 감동을 연이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레베카를 뮤지컬이나 보거나 아니면 소설만 읽고 할 경우에는 잘 합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세 가지를 다 보고 나면은 참 이해가 많이 가고 좋은 작품이라는 것이 뇌리에 뜹니다. 그럼 우리가 뮤지컬만 봤을 경우에 또는 영화만 봤을 경우에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이 오랜 기간 이 작품이 끝나는 동안까지 나타나지도 않는데
이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장악하고 있는 그 레베카라는 인물은 어떻게 죽었는가 과연. 자, 첫 번째로는 레베카와 맥심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쇼윈도우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 레베카의 남자 관계가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이게 이것의 반전이죠. 예. 여주인공이 볼 때는 이 레베카라는 여자를 아직도 남편이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눅이 들고 또 사랑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은 이 레베카와 맥심 사이에는 서로 증오 관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유연애를 부르짖는 레베카 때문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을 했다고 맥심한테 얘기를 하자 맥심이 화가 나서 밀었는데 그것이 바닥에 부딪혀서 레베카가 죽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의 이야기고요. 소설에서는 바닷가에서 둘이 같이 있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얘기하자 화가 났고 또 레베카는 자기가 암으로 자궁암입니다. 암으로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 맥심에게 나 한번 죽여보라고 뭐 약 올렸다고 할까요? 예, 이렇게 하면서 결국 맥심이 화가 나서 총으로 쏴서 살해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뮤지컬은 이제 극을 좀 더 이 매출이 많이 오르게끔 뭐 마케팅도 포함이 되겠죠. 예,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좀 극적인 효과를 높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소설 자체에서는 맥심이 죽인 걸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화 막바지에 막 불에 탑니다. 이 맨들리 저택이 불에 탑니다. 그 불 지른 사람은 댄버스 부인이죠. 자, 댄버스 부인은 왜 불을 질렀을까요? 여기서 퀘스천이 생깁니다. 자, 댄버스 부인은 여기 새로 온 신데렐라 같은 여주인공을 얄미워도 했지만 그토록 신봉했던 레베카 부인이 죽기 전에 암 말기라는 사실조차도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를 그렇게 충신처럼 따랐는데 자신에게 뭐 못 믿어서 했는지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한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을 질러서 맥심도 망하게 하고 또 당시 집에 있던 그 여주인공 이 사람도 같이 불에 타서 죽게 하려고 불을 지릅니다. 자신은 자살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예, 결국 레베카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이러한 결과를 불러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 때도 보면 로렌스 올리비에는 나무 주연을 맡으면서 당시 그 애인이었던 비비안 리를 여주인공으로 밀어 넣으려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백을 좀 쓰려고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감독 히치콕은 신인인 조앤 폰테인을 낙점을 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인이고 대부분의 배우들하고 스태프들이 영국인이다 보니 약간의 텃세나 또는 따돌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앤 폰테인이라는 그 신인 배우가 일반 영화를 찍는 그 상연장에서도 항상 그 주눅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레베카를 찍을 때는 자동으로 그 위축되는 상태에서 댄버스 부인과의 그 관계가 형성이 돼서 연기하는데 오히려 큰 도움이 되었다는 후문입니다. 물론 조앤 폰타나 자체는 뭐 상연을 찍는 동안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과는 좋았다. 그런 뜻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 관객들이 생각하고 있는 댄버스 부인은 왜 불을 질렀나, 그리고 레베카는 과연 어떻게 죽어갔나, 그리고 로렌스 올리비에는 왜 비비안 리를 여주인공으로 밀어넣으려고 했나, 요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댄버스 부인이 그토록 죽은 레베카에게 집착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댄버스 부인은 레베카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빠져들었죠. 레베카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실질적으로도 대단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또 독특한 개성과 어떤 옷 입는 스타일까지 이 댄버스 부인을 매료시켰던 것이죠. 또 댄버스 부인은 레베카와 유사한 상황을 겪었거나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면도 있었을 겁니다. 댄버스 부인은 레베카의 고난과 슬픔을 이해를 했고요. 또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이 두 사람이 혹시 그 동성애적인 그런 면이 있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댄버스 부인은 레베카에 대한 정신적인 의존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레베카의 존재로 안정감을 느끼며 그녀가 떠나갈 경우에 자신의 안정과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댄버스 부인은 레베카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충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레베카에게서 자신이 갖지 못한 아름다움이나 사랑을 대리만족하는, 대신 찾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집착이라고 보겠죠. 이 영화를 만든 그 감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이죠. 영국과 미국의 영화 감독이고 제작사까지 했습니다. 서스펜스의 대가라는 칭송을 받고 있으며 그의 영화는 공포 영화의 장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의 작품은 대부분 죄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고요. 이런 영화는 사소한 실수가 불러일으키는 것을 일깨우게 하죠. 그는 감독 외에도 제작과 각본, 편집, 미술, 다방면에 능했습니다. 최초의 스타 감독으로 평가받습니다. 자,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현기증, 사이코,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이창, 우명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의 대표작들은 이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아카데미상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작품들 중에서 유일하게 작품상을 받은 작품은 바로 오늘 설명한 레베카가 유일합니다. 레베카에서 인생이 역전된 것이죠. 그가 스카우트한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 로렌스 올리비에입니다. 로렌스 올리비에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셰익스피어 작품 연기의 대가라고 일컬어지죠. 배우로 외국인으로선 최초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미국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AFI에서 선정한 역사상 위대한 남자 배우 14위에 올라가 있어요. 외국인으로서는 10위인 찰리 채플린 다음으로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고요. 동시대의 유명 여배우였던 비비안 리와의 그 사랑으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죠. 1922년 스트랫퍼드 극장에서 말괄량이 길들이기에 페트 루키오 역으로 첫 무대를 밟았습니다. 자, 신인 때는 연기를 못해서 고생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크리스나 여왕을 찍을 땐 연기를 너무 못해서 상대 역이면서 유명한 배우인 그레타 가르보가 참다 못해서 촬영 도중에 그를 해고해버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전극은 물론 현대극 영화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기 생활을 지속해서 이어져 나갔습니다. 1967년에는 옛날 아내였던 비비안 리가 사망할 당시 전립선 암으로 치료도 받았고요. 건강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이었고, 그런데 경제적으로 치명타를 입어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오인천이라는
이런 작품 출연 제의에 응해서 그 당시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 역을 맡았어요. 그때 필모그래피에 다소 흠집이 났었지만 이 작품을 제작하는데 후원자인 통일교회 문선명 씨가 말 그대로 큰 돈을 들이부어 대가지고 그의 출연료는 어마어마하게 지급을 해서 올리비에가 그 이후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영화에서 받은 그 돈으로 경제적 위기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하는 후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단히 훌륭한 그런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주연 여배우인 조안 폰테인에 대해서 프로필을 보겠습니다. 영화배우 올리비어 더 해빌런드의 동생입니다. 평생 언니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고요. 이 때문에 본래 연예 활동 대신에 가족들의 반대로 인해서 본래의 성인 더 해빌런드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조안 폰테인이라는 예명을 사용했습니다. 폰테인은 어머니의 결혼 전 성씨죠. 언니보다는 다소 무명이 길었던 편이라서 레베카 촬영 당시만 하더라도 배우 경력 위기였다고 하네요. 1940년도 레베카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 후보에 처음 올랐습니다. 영화 1942년 의혹으로 꿈에도 그리던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이 전 작품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거둔 아카데미 연기상입니다. 1940년대엔 독립 제작자로 일하던 데이비드 셀즈닉과 계약해서 여러 대형 제작사들에게 대여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남편인 컬리어 영은 배우이자 감독 아이도 러피노의 전 남편이기도 한데요. 폰테인은 영과 결혼한 후에 러피노가 감독하고 영이 제작 및 대본을 맡은 중혼 1953년작이죠. 거기에 출연해서 러피노와 같이 연기했습니다. 폰테인이 러피노에게 청했다고 아이더 러피노가 연출 및 출연한 이 영화는 미국 최초로 여성 감독이 주연까지 맡은 유성 장편 영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주연 배우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인 소설에는 참 여성의 섬세한 그런 글이 많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문학적이고 또 아름다운 글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아름다운 글귀라고 생각한 것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반에 나오는 글인데요. 환상은 부드럽고 다정하다. 그 덕분에 우리는 슬픔과 후회를 이길 힘을 얻고 스스로 선택한 유교의 생활의 고통을 누그러뜨린다. 환상들 덕분에 나는 오후 시간을 즐기며 기분 전환을 한 후 웃는 얼굴로 차 마시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 우리 주문은 늘 똑같다. 버터 바른 빵 2쪽과 중국 차. 남들 눈에는 영국에서의 습관에 매달리는 답답한 사람들로 보이리라. 몇백 년 동안 햇빛이 내리쬐는 이 더할 나위 없이 깨끗한 발코니에서 나는 맨덜리의 오후 4시 30분을 서재의 벽난로 앞에 차려진 찻상을 생각한다. 달콤한 시럽이 뚝뚝 뜯는 핫케이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같다. 바삭한 토스트, 갓 구워내 뜨거운 스콘, 속에 무얼 넣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맛이 좋았던 샌드위치, 그리고 아주 특별했던 생강빵도 떠오른다. 입에서 녹아버리는 카스테라, 과일, 설탕 절임과 건포도가 터질 듯 가득 든 빵도 생각이 난다. 중간쯤에 나온 좋은 글입니다. 나는 텅 빈 의자들을 골똘히 바라보았다. 진홍색 하늘이 회색으로 바뀌어 갔다. 저녁별도 나타났다. 장미정원 뒤쪽 숲에서는 밤이 오기 전에 새들이 마지막으로 날아다니느라 바스락 소리를 냈다. 갈매기 한 마리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랐다. 나는 창가에서 물러나 다시 침대로 돌아왔다. 흰 드레스를 집어 들었다. 마지막에 있는 글입니다. 나는 테라스로 나가섰다. 비가 대기를 깨끗하게 한 덕분에 잔디가 신선하고 달콤한 냄새를 풍겼다. 해가 높이 떠오르면 아주 멋진 날씨가 될 것이다. 여성이 그린, 여성이 지은 작품이다 보니 섬세한 표현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녹음을 하기 전에 그 전부터 이 레베카라는 작품에 대해서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소설도 읽어보고요. 영화도 여러 번 보고 또 두 번째 넷플릭스를 위해서 나온 2020년 영화도 봤고요. 그리고 뮤지컬은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한 10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 작품의 큰 틀은 그 맨덜리 저택에 들어온 새 여주인공이 고통과 아픔을 이겨서 댄버스 부인과 많은 그 갈등을 겪지만 결국에는 모든 걸 이겨내고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의 통념상 범죄가 저질러졌지만 뭐 증거가 없으면 이것은 다 무효다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랜 녹음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와와 라이프였습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